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6일 금요일이고요. 보내주신 자료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폭락에 관한 심층 분석 보고서들인데요. 정말 연초만 해도 분위기 정말 좋았잖아요. 월가 ETF 출시된다고 다들 장밋빛 미래를 그렸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폐허가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뉴스에서 말하는 금리, 경기 침체 이런 뻔한 얘기 말고요. 이 폭락 뒤에 진짜 뭐가 숨어 있는지 그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이요, 고점 대비 50%가 하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이요? 네, 불과 몇 달 전에 12만 6,080달러 역대 최고가 찍었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6만 달러 선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6만 달러도요? 이건 그냥 단순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준을 넘어섰고요. 시장을 지탱하던 어떤 믿음의 기둥 몇 개가 그냥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런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만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시장 2인자 이더리움은 하락폭이 훨씬 커서 더 심각하죠? 일주일 만에 26%가 빠지고 최고가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어요. 정말 대혼란이라는 말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 지금부터 이 혼란의 진짜 이유 7가지를 하나씩 아주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가장 충격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신뢰의 붕괴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보내주신 자료에서 사실 저도 보고 가장 놀랬던 부분인데 최근에 미 법무부가 공개한 어떤 문건, 이게 월가 큰손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요? 네,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미성년자 성착취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제프리 앱스타인 있잖아요. 그 사람의 돈, 그 추악한 자금이 비트코인의 심장부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경로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맞아요. 3가지 오염 경로라고 표현을 하던데 첫째가 두뇌의 오염, 비트코인 핵심 개발 그룹, 비트코인 코어가 재정난을 겪던 2015년에요. MIT 미디어 랩이 앱스타인한테 받은 8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억 원으로 이 자금난을 해결해줬다. 이런 의혹이 나왔고요. 둘째는 기술의 오염, 비트코인 기술의 성지, 블록스트림. 여기에 앱스타인이 2014년에 초기 투자금으로 50만 달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소의 오염,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 역시 2014년 초기 단계에서 앱스타인의 유령 회사를 통해서 무려 325만 달러, 한 40억 원을 투자받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폭락의 가장 근본적인 트리거 중 하나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그거 옛날 일인데 그게 지금 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기관 투자자들의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ESG라는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요? 맞습니다.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대상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이걸 반드시 따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앱스타인 스캔들은 이 S, 사회적 책임과 G, 지배구조에 그냥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사건인 거죠. 이건 펀드 매니저 개인의 판단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규정상 무조건 팔아야 하는 강제 매도 사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장 순수해야 할 부분, 핵심 코드 개발, 그리고 초기 생태계에 그런 추악한 돈이 수혈이 됐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기존 금융에 대한 저항, 그 탈중앙화 철학 자체를 그냥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그 고결한 이미지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오명이 붙어버린 거죠. 도이체방크 보고서에 나온 팀벌 효과라는 개념이 지금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팀벌 효과요. 그건 좀 생소하네요. 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거대한 나무를 벨 때 넘어간다 하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그 외침이 있기 전까지는 나무가 위태롭게 서 있지만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모두가 저 나무는 쓰러진다라고 믿고 행동하게 되면서 실제로 쓰러지는 거죠. 앱스타인 스캔들이 바로 그 넘어간다라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믿음의 붕괴가 실물 가격의 붕괴를 일으킨 겁니다. 도덕적 기반이 무너진 것도 충격적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댈 곳이라고 믿었던 그 월가마저 등을 돌렸다는 게 더 뼈아픈 것 같습니다.
모두가 구원투수라고 믿었던 ETF가 오히려 함정이 되어버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월가의 배신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죠. 블룸버그 데이터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떻게요? 최근 3개월 동안 비트코인 ETF에서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7조 원이요? 네.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기술이나 철학을 믿고 들어온 장기 투자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주식처럼 거래가 편해지니까 한번 들어와 본 단기 투자자, 나그네들이었던 거죠. 이들에게 비트코인은 그냥 수많은 투자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와,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군요. 글래스노드 분석 결과를 보면 더 아찔합니다. 미국 ETF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약 8만 4천 달러로 추정돼요. 8만 4천 달러요? 네. 근데 지금 가격이 6만 달러대잖아요. 그러니까 ETF로 들어온 기관 투자자 대부분이 지금 손실 상태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거래가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손실을 봐도 에이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팔기가 어려우니까요. 근데 이제는 ETF 덕분에 그냥 스마트폰 앱에서 주식 팔듯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매도가 가능해졌습니다. 시장의 기관화가 오히려 자금 유출의 고속도로를 깔아준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 거죠. 월가의 단기 자금도 문제지만 기관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정말 찐팬, 대부라고 불렸던 곳이 있잖아요. MSTR이요.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상징적인 모델마저 무너졌다는 게 특히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네. 비트코인 상승장의 그 무한 동력 엔진이라고 불렸던 MSTR 모델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그걸 담보로 또 돈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사는 방식이었죠. 네, 무한 동력이었죠. 그런데 MSTR의 작년 4분기 순손실이 1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에 달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평균 매수 단가가 약 7만 6천 달러라는 점이에요. 지금 시세보다 훨씬 높네요. 네, 회사 자체가 지금 깊은 손실 구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그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 마이클 버리가 경고했던 그 죽음에 나선 시나리오에 들어선 건가요? 맞습니다. 데스 스파이럴이죠.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MSTR의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그럼 당연히 MSTR 주가가 폭락하죠. 주가가 폭락하면 더 이상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살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게 됩니다. 돈줄이 막히는 거군요. 그렇죠. 즉 시장의 가장 큰 매수 동력 하나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버리는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더 빠져도 MSTR 같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이건 자본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막아버릴 수 있다. 이런 역겨운 시나리오까지 경고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되는 건가요? 회계상 보유한 비트코인을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가격 하락이 곧바로 기업의 부채 비율 상승, 그리고 신용등급 하락으로 직결되는 구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세 가지 이유, 앱스타인 스캔들, ETF의 배신, MSTR 모델 붕괴, 이건 다 시장 내부의 믿음과 구조가 깨진 문제였군요. 근데 이제는 시장 바깥에 거대한 파도가 덮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지금 코인만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위험 자산을 극도로 회피하는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리스크 오프. 네,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일단 위험한 건 다 팔고 보자. 현금 들고 숨는 분위기가 조성된 거죠. 실제로 나스닥 기술주,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 심지어 은 가격까지 다 같이 폭락했습니다. 반대로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는 20을 훌쩍 넘어서 급등했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가 완전히 깨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마이클 버리도 그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ETF가 상장되면서 비트코인이 금 같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그냥 나스닥 기술주랑 똑같이 움직이는 위험자산이라는 게 증명됐다는 거죠.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을 때 금값은 올랐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하락한 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위기를 피하는 금이 아니라 위기 때 가장 먼저 팔아야 할 위험 기술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시경제의 공포가 실제 차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주요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그야말로 피바다가 되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다섯 번째 이유가 바로 그 기술적 붕괴와 연쇄 강제 청산 문제입니다. 코인글래스 자료를 보면 최근 단 하루 만에요. 7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했던 물량이 강제로 청산됐습니다. 하루에 1조 원이요. 와,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특정 가격을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는데 가격이 그 선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거래소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냥 시장가에 매도 주문을 내버려요. 자동 손절이군요. 네, 손실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한 장치죠. 그런데 최근에 7만 달러, 6만 4천 달러 같은 아주 중요한 심리적, 기술적 지지선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이 기계적인 손절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겁니다. 한 사람의 청산이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그 하락이 또 다른 사람의 청산을 부르는 그런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죠. 끔찍하네요. 네, 현재 흐름상 6만 달러 선마저 확실하게 뚫리면 5만 달러 중반까지는 별다른 저항 없이 하락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이슈안시얼스 리서치에서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최악의 경우 3만 5천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봤고요. 갤럭시 디지털 역시 5만 6천에서 5만 8천 달러까지의 하락 가능성에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대장주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뭐 다른 코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특히 시장의 2인자, 이더리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락폭이 더 크다고 하던데요. 6번째 이유가 바로 이더리움의 배신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에서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이한 현상이요? 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활동량 자체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가격은 정반대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늘면 가치가 오르고 가격도 오른다. 이게 암호화폐 시장의 거의 유일한 기본 공식이었는데 이게 깨져버린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죠. 사용은 하는데 가격은 떨어진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네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일 열하나라는 지갑 주소를 쓰는 고래, 즉 대규모 투자자가 1,000억 원이 넘는 누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더리움을 대량 매도한 겁니다. 1,000억 원 손실을 보면서요? 네, 분석가들은 이 투자자가 이더리움의 미래를 버렸다라기보다는 너무 큰 레버리지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가격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청산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와, 저렇게 큰 고래도 무너지는구나.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하는 극심한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정부나 규제의 완화였을 텐데 이쪽 기대감마저 꺾였다고요. 7번째 이유, 정치적 실망감이군요.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규제가 완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구제 금융은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구제 금융은 없다. 네, 시장이 아무리 무너져도 국민 세금으로 구제해줄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런 선언이죠. 이 발언을 통해서 투자자들은 정치가 암호화폐를 합법 자산으로 인정해줄 수는 있어도 그 가격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을요. 들어보니까 이 7가지 이유가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네요. 근데 혹시 이 7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기 전에 시장의 맷집 자체가 좀 약해져 있었던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시장이 이 정도 충격에 이렇게까지 무너진 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작년 2025년 10월 10일에 있었던 기록적인 파생상품 청산 사태입니다. 2025년 10월 11일이요? 네, 당시 하루 만에 190억 달러, 약 26조 원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면서 시장의 레버리지 수용 능력, 그러니까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 자체가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현물 거래량은 반토막이 났고 시장의 대기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도 계속 줄어들었고요. 뭐랄까, 체력이 약해진 사람이 가변 감기에도 폐렴으로 쓰러지듯 시장이 이미 허약해진 상태에서 7가지 악재를 연달아 맞은 겁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거의 초토화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고점 대비 70%에서 90%까지 하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싸다 하고 들어오는 저가 매수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 즉 돈 자체가 말라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2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미 자산을 보유 중인 분이라면 6만 달러 선을 마지막 보루,
마지노선으로 설정하시고 이 구간이 힘없이 무너질 경우에는 비중 축소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비중 축소. 네, 특히 레버리지 투자는 청산당하기 전에 스스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은 존버는 승리한다는 과거의 공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는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럼 신규 진입을 고려하는 분들은요? 절대로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섣부른 저점 매수는 지하실을 구경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최소한 다음 4가지 지표가 뚜렷한 회복 신호로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4가지 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첫째, 비트코인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멈추고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가의 돈이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네, 순유입. 둘째,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격 구간인 77,000달러에서 79,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회복되었다는 증거거든요. 심리 회복. 셋째, 말라버렸던 현물 거래량이 과거 활황기 수준인 2천억 달러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다시 증가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막연한 믿음과 기대만으로 움직이던 시대를 지나서 모든 것을 냉정한 숫자와 데이터로 증명해야만 하는 시대로 넘어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앱스타인 스캔들로 드러난 도덕성의 문제, ETF라는 너무나 쉬운 탈출구, MSTR 모델의 구조적 한계, 거시경제의 외면, 기술적 지지선의 붕괴, 이더리움의 동반 약세, 그리고 정치적 실망감까지. 과거에는 이 중 하나만 터져도 시장이 휘청일 만한 악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전례 없는 약세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격동의 시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수많은 프로젝트들 중에서 진짜 가치를 가진 것들만 살아남아서 옥석이 가려지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지금은 공포에 휩쓸려 투매하지도 근거 없이 낙관하면서 물타기를 하지도 말고 냉정하게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폭의 약세장은 단순히 부가 파괴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부가 다른 누군가에게로 옮겨가는 부가 재분배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재분배의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속수무책으로 위기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답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은 철저한 분석과 냉정한 준비에서 나올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